안녕하세요 별님들, 운세남의 연주입니다. 타로와 점성학 같이 공부하기 2강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두 가지 학문을 같이 공부하면 뭐가 좋은지, 왜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일단 두 학문의 공통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차이점도 약간 있거든요. 그 차이점도 얘기 드리고, 그러면서 이 두 개가 어떤 식으로 상호 보완을 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우리가 어떤 약을 먹더라도 그 약이 나한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알고 먹으면 더 열심히 그 약을 챙겨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강 보조제 같은 거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학문을 할 때 이 학문을 배우면 나한테 이런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걸 좀 명확히 알면은 그 학문을 끈기 있게 좀 해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한 관점에서 동기부여를 위한 거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 우리가 운명학이라고 하는 것에 좀 큰 관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주가 또 뭔지, 또는 타로가 뭔지, 점성학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좋잖아요.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고, 그게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알면 좋은 거니까, 그런 것들을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이제 초급이신 분들도 있으실 거니까 간단하게 타로가 뭔지, 그리고 점성학이 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타로라는 거는 이제 78장으로 되어 있는 카드 덤이죠. 그걸 가지고 인간의 의식이나 무의식을 탐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놓여져 있는 상황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좀 더 자신의 상황이나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도울 수가 있는 그런 도구이죠. 그리고 그림으로 되어 있어서 아름다운 그림을 또 보는 것만으로도 그런 심미적인 그런 감상적인 효과가 좀 있습니다. 약간의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점성술이라는 거는 천체의 움직임. 일반적으로 이제 점성술은 그 태양계 안에 있는 천체의 움직임을 주로 보거든요. 그래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의 움직임, 그 다음에 이제 지구의 방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성격이나 또는 뭐 행동, 운명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는 거죠. 가끔 이제 점성학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천체의 움직임이 원인이 돼서 이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펼쳐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 보진 않고요. 이 천체 움직임은 천체 움직임이고, 또 사람의 운명은 운명인데, 이게 이 운명을 이 천체 움직임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리 얼굴을 보듯이요, 이 나의 삶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내 개인적으로 명상을 하거나 숙고를 하거나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천체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거울을 보면서 나를 보듯이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저는 좀 얘기를 드리면 이 두 개는 그냥 동시에 일어난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울에 내가 비추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냥 나도 존재하고 이 거울에 있는 상도 같이 존재하는 거죠.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나라는 존재가 있고 또 천체 움직임이 있는데, 이 둘은 거울과 같이 서로를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천체 움직임이 나를 반영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보면 나의 운명을 알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의 어떤 약점이나 강점을 좀 파악하고, 그리고 또 미래의 어떤 가능성들을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내 삶을 이해하고, 또 거기에서 내가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또 나의 삶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것도 도움을 좀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성술입니다. 점성학이라고도 해요. 제가 이제 점성학이나 점성술을 병용해서 쓸 겁니다. 저도 이제 그냥 이 두 개의 단어가 막 혼합돼서 제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대체적으로는 제가 점성학이라고 얘기하는 걸 좀 더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냥 뭐 점성술이라고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둘의 어떤 공통점들을 좀 찾아볼게요. 얘네들이 공통되게 공유하는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대응의 원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타로와 점성술 모두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 저는 이거를 진짜 이 이름을 한 100번은 봤는데도 제 입에 붙질 않아요. 제 입에 붙질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떤 타블렛이라는 그런 그 서양 오컬트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그 서적이라고 하긴 그렇고 되게 짧은 글이 있는데요. 그 글에 이제 나와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위에서 그러하듯 아래에도 그러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원리로 삼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위나 아래라는 거는 점성학에서는 이제 천체의 움직임이라고도 볼 수 있죠. 하늘의 움직임, 이거는 하늘이죠. 그 다음에 그 하늘의 움직임이 이 땅에도 반영이 된다, 그대로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오컬트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생명의 나무 카발라의 개념을 보게 되면 카발라가 이제 10개의 세피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쭉 그려지거든요. 그리고 맨 아래에 말쿠드라는 세피라가 있어요. 그러면 위에 9개의 세피로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말쿠드라는 세피라에 이렇게 반영이 된다, 이렇게 그대로 나타난다 라는 어떤 원리입니다. 오컬트 전체를 꿰뚫는 원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성학 같은 경우에는 천체 움직임이 지상의 사건과 인간의 심리에 대응한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타로 같은 경우에는 타로 카드의 상징이, 타로 카드의 그림이 우리의 내면과 외부의 현실과 대응한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인과랑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인과관계라는 거는 A가 이제 B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A를 바꾸면은 B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거는 인과는 대체적으로 어떤 시간의 개념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이 현재의 어떤 거를 바꾸고, 또 현재에 일어난 어떤 일이 미래의 어떤 거를 바꾸고, 이런 개념이 이제 인과인데, 이 여기서 말하는 대응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A와 B가 있는데 얘네들이 동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게 A 때문에 B가 변한 건가요? 아니면 B 때문에 A가 변한 건가요?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랑 아래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리 같은 경우는 원형과 집단 무의식이라는 원리인데요. 이거는 이제 융의 어떤 심리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원형이나 집단 무의식이라는 건데,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인간 개개인의 어떤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 보편적인 어떤 삶이라는 게 또 존재합니다. 그렇죠? 인간이면 마땅히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의 보편적인 체험들이라는 것도 존재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보편적인 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이고 개성화되어 있는 개개인의 어떤 체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두 개가 전혀 다를 것인가? 전혀 상관이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로 치면 사자가 있다라고 그러면 사자라는 종이 대체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나 또는 사자라는 종이 좋아하는 어떤 뭐 식습관이라던가 또는 번식 양식이라던가 또는 어떤 뭐 그런 생활 양식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자라는 종 자체에. 그렇죠? 그거는 모든 사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은, 또는 그러한 삶을 많이 사는 어떤 그런 프로토타입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자의 프로토타입적인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자의 하나하나의 또 개별적인 사자들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개별적인 사자들은 또 개별적인 경험들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개별적인 사자들은 이 원형적인, 본질적인, 프로토타입적인 사자의 경험을 또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일단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로 카드가 78장이 있는데, 그럼 78장이라는 걸로 보통 이제 뭐 3장을 뽑기도 하고 또 10장을 뽑기도 하고 뭐 1장을 뽑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 질문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 근데 이 사람의 지금 인구수가 한 80억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80억 명의 개별적인 체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80억 종류일 거고, 그다음에 그 체험들이 하루에도 뭐 수백 체험, 수천 체험들을 하는데, 그리고 오늘 한 체험하고 내일 한 체험은 동일하지 않을 것이고, 그럼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체험들을 하는데요. 그럼 이 무한대에 가까운 체험을 어떻게 78장이라는 제한된, 그것도 극도로 제한된 타로 카드 장수로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해가 되려면은 어떤 원형적인 어떤 체험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가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원형적인 체험들이 있고 그 원형적인 체험을 사람들이 개별적인 상황과 개별적인 성격과 개별적인 기질과 그런 걸 또는 개별적인 시간대와 개별적인 장소에서 그 원형적 체험을 체험하고 있는 거죠. 이 개개인들이.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다 다른 체험을 한다라고 개개인들은 느낄 수 있겠지만 그거의 뿌리를 쫓아가 보면 한 가지의 원형적 체험을 하고 있을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타로라든가 점성학이라는 거는 이 한 가지의 원형적 체험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어떤 도구입니다. 이 수많은 개별 체험들을 설명하는 도구가 아니고, 그러면 이 원형적 체험을 이제 이 개별적 체험과 이제 이렇게 연결 지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도 많이 필요한 거고, 그 상담을 하려면은 이 원형적 체험을 그 사람의 개별적인 그 개인에 맞춰서 상담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개인적인 사람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걸 약간 튜닝하기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문화의 어떤 특징, 그 다음에 우리나라 어떤 문화의 특정 나이대의 특징,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이 원형적 체험을 개별적 체험으로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주에서는 통변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원형적 체험을 개별적 체험으로 구체화시키는 과정, 이거를 이제 통변 또는 이렇게 해석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반대로 이 사람의 개별적 체험을 원형적 체험으로 이해하는 과정 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타로를 펼쳐놓고 타로를 해석하는 과정이고요. 또는 점성학 차트를 펼쳐놓고 이 점성학 차트를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쌍방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타로의 이제 풀카드, 어릿광대 카드와 점성술의 천왕성은 둘 다 이게 다 뭐 이제 각각 원형적인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원형적인 의미라는 건 혁신, 갑작스러운 변화, 자유의 어떤 원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원형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제 살면서 우리가 갑작스러운 변화를 겪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죠? 갑작스러운 아주 뭐 예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런데 그 변화의 그 모습은 다 다르겠죠. 개개인마다. 그런데 동일한 건 뭐예요? 갑작스러운 변화를 겪는다.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렇게 변화를 겪는데 그 변화가 나를 더욱더 답답하게 만들고 얼감하게 만드는 어떤 변화가 아니라 나를 되게 자유롭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경험해보지 못했던 또는 내가 차마 과거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떤 경험들을 하게 만들고 시야를 열어주는 어떤 갑작스러운 변화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혁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 어떤 삶 속에서의 혁신 또는 삶 속에서의 억압된 것에서 우리가 탈피되면서 자유를 느끼는 듯한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개개인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개개인이 하는 경험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다 다른 경험이겠죠. 근데 그 본질을 가면 뭐라고요? 이런 혁신, 갑작스러운 변화, 자유라는 어떤 본질적인 경험을 이 사람들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본질적인 경험을 원형이나 집단 무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것이 이제 그 개별적인 사람들이 겪으면은 그 개별적인 사람이 겪는 어떤 개인적 경험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면은 나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야가 넓어진다, 깊어진다, 이런 말들은 피상적이다라는 말도 있고, 또 깊이 있는 어떤 사고라던가 또는 깊이 있는 체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깊이라는 거는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원형적인 차원까지 우리가 이해하거나 또는 느끼거나, 그러니까 이런 내 삶의 경험이 인간의 어떤, 나도 인간이라는 하나의 종인데 이 인간의 어떤 이 종이 겪는 본질적인 경험하고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경험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다면 좀 더 시야가 넓게 그 경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때에도 훨씬 좀 받아들이기가 좀 더 편하겠죠. 왜 나만 그래? 왜 나만 이상해? 왜 나만 이런 걸 하는 거야? 나는 엄청 특별해. 난 남하고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사는 거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고립을 가속시키고
좀 남과 타인과 나의 동질성보다는 타인과 나를 격리시키는 어떤 사고 방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안 하도록 타로나 점성술은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통된 철학이 무엇인가를 보면 이 타로나 점성술은요, 자유의지와 운명이 조화롭게 얽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의지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저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뭐 너는 운명론자냐 아니면은 자유의지론자냐, 뭐 이렇게 자유론자냐 이렇게 뭐 물어보면 저는 운명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운명이 절대적으로 다 결정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인간에게는 제한적인 자유의지가 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제한적인 자유의지가 있고, 그리고 자유의지가 발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럼 그 발현이 안 되는 부분을 운명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이 제한적인 자유의지가 발현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자유의지죠. 내 선택 또는 나의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것들입니다. 이 둘은 이렇게 서로 얽혀 있다. 그러니까 조화롭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말을 하고 다녀요. 그런 타로도 그렇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근데 점성학도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로와 점성학은 그 포커싱이 좀 다릅니다. 포커싱과 비중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타로라는 거는 이 자유의지와 이 운명이 있다라고 그러면 둘 다, 그러니까 타로가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보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쵸? 그다음에 뭐 점성학도 절대적인 운명을 보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 두 개가 이제 섞여 있는 걸 보는 건데, 일단은 이제 타로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유의지라는 쪽에 포커싱을 좀 더 많이 맞춥니다. 많이 맞춰요. 그리고 이 운명이라는 거가 약간 보조적으로 또는 배경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이 타로에는.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가 주인공이고, 이 운명이라는 거는 무대 같은 느낌? 또는 뭐 조연들을 표현하는 것들. 그러니까 주인공도 있어야 되고 무대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조연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어우러져야지 하나의 무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둘 다 중요해요. 근데 그 타로는 어디에 포커싱을 맞췄다? 자유의지 쪽에 좀 더 포커싱을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점성학은 어디에 포커싱을 맞추냐면 이 운명 쪽에 포커싱을 더 맞춥니다. 이 자유의지보다는 운명 쪽에 포커싱을 좀 더 맞춰요. 그러니까 비중이 좀 더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면서 이제 생기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완전 좀 그 같은 걸 바라보는데 좀 되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면 만약에 어떤 영화를 본다라고 치면 우리가 그 영화를 볼 때 그 순간순간 느껴지는 어떤 그 기분이나 감정, 그 다음에 저 사람 그 배우들이 그 연기하는 그 모습, 그 순간순간의 느낌, 이런 거에 되게 집중해서 영화를 볼 수도 있죠. 그쵸? 근데 두 번째로 그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하면서, 또는 뭐 영화마다 어떤 장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장르의 특색 또는 이 감독의 어떤 성향, 그런 것들이 이제 영화 전체에 반영이 되고 영화 전체를 규정하거나 제약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영화라는 거는 큰 틀에서 보통 이제 1시간에서 뭐 2시간 정도 되는 상영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흘러가죠. 그러면 그리고 어떤 그 주제가 있을 것이고, 큰 주제가, 그 주제가 영화 전체에서 어떻게 녹아들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런 큰 주제라던가 그런 어떤 큰 틀 관점에서도 이 영화를 우리가 이해하거나 느끼거나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이 두 개가 좀 다르죠. 같은 영화를 바라보는데. 그렇듯이 이 타로라 점성학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삶, 그걸 운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람 개인과 그 사람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이나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이 경험하는 것들, 이걸 총체적으로 이제 삶이라고 할게요. 이런 것들을 이제 타로나 점성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타로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어떤 자유의지, 또는 그 자유의지가 발현되는 그 순간순간에 어떤 집중이 좀 더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점성학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운명,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전체적인 어떤 삶의 틀, 그리고 각각의 영역의 어떤 모습이라던가 비중, 그리고 이 영역들 간의 어떤 상호작용 같은 이 전체적인 어떤 규정되어 있고 잘 바뀌지 않는
그 틀 같은 거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점성학, 그러니까 타로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그 순간순간의 상황들을 보는 거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쉽게 표현을 하게 되면 타로 같은 경우는 저는 현미경이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하고 점성학은 망원경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좀 더 표현을 합니다. 아까 지금 방금 한 거죠. 그러니까 타로라는 거는 그 순간적인 어떤 역동적인 모습들을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이해하기 좋은 것이고, 이 점성학 같은 경우는 좀 전체적인 거시적 관점에서 좀 깊이 있게 좀 그 관점을 넓게 이해하기 좀 좋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 달라요. 이러한 다름 때문에 우리가 이거 두 개를 동시에 공부했을 때 어떤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두 개가 같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뭐 타로로 볼 수 있는 것을 점성학으로도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점성학으로 볼 수 있는 거를 타로로도 다 볼 수 있다면 굳이 두 개를 공부할 필요가 없죠. 타로 하나만 공부하든가 아니면 점성학 하나만 공부하든가 라는 식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가끔 가다가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죠. 뭐 타로로 뭐 그런 큰 틀을 보고 뭐 변치 않는 어떤 것들을 보고, 그러면 반대로 점성학을 가지고 막 변해가는 순간순간의 현상을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그렇게까지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왜 숟가락이 있고 젓가락이 있겠어요? 숟가락으로 젓가락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다면 그럼 숟가락만 있으면 되죠. 그리고 숟가락으로 젓가락 할 수 있는 일을 어느 정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젓가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지,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숟가락으로 하면은 덜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잘 이해하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어떨 때 숟가락을 쓰고, 그러니까 어떨 때 타로를 쓰고, 어떨 때 점성학을 쓰고, 이걸 좀 더 잘 알면 좋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도구를 각각의 상황에 맞게 더 적합한 도구를 쓸 수 있다 그러면은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이 각각의 도구를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타로도 좋아하고 점성학도 좋아합니다. 근데 타로가 점성학보다 뭐 어떤 점에서는 우월하죠. 근데 어떤 점에서는 모자라요. 점성학도 똑같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타로보다 우월하고요. 어떤 점에서는 타로보다 모자릅니다. 뭐 그걸 가지고 더 어떤 게 뛰어나다느니 아니라느니 그 싸우고 있는 거는 좀 웃겨요. 말이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좀 뭐 자기가 주로 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은 가질 필요는 있지만 그게 곧 다른 어떤 학문이나 다른 걸 하는 사람들을 까내릴 어떤 그런 이유가 되진 않죠. 그러니까 내가 피아노를 좋아한다. 좋아할 수 있죠. 그런데 피아노가 좋아한다는 게 꼭 피아노가 절대적으로 음악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뛰어나고 모든 것의 악기 중에 최대는 피아노고 피아노만 알면 다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바이올린은 뭐 다 이상한 거고 뭐 피아노보다 떨어지고 기타도 떨어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피아노의 어떤 좋은 점들이 있죠. 근데 피아노가 또 결코 못하는 거를 다른 악기들이 또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명학에 여러 가지 어떤 그 학문들을 배울 때 뭐 손금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자평명리, 그러니까 동양의 사주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운명학이라는 큰 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운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여러 가지 학문들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배울 때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내가 공부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고, 난 이걸 알면은 꽤 많은 운명의 어떤 비밀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한 비밀을 내가 좀 더 이해하거나 알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확신, 목표의식, 그 자부심 이런 거는 필요합니다.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근데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다른 학문들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그런 식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가면은 추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좀 다른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배우면 뭐가 좋은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본격적으로. 장점은 되게 다양한데 장점은 다양해요. 점성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심리 패턴과 생애 주기에 대한 큰 그림을 제공하고, 타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과 선택에 대한 구체적인 통찰을
줍니다. 그래도 두 체계를 함께 사용하면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을 모두 얻을 수 있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손님들이 뭘 보고 어떤 거를 봐야지라고 딱 정하고 오시는 그 내담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재밌게 했으니까 한번 보러 갈까? 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타로나 점성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분들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제가 막 어렵고 전문적으로 설명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뭐 내 잘난 척이 나는 거지. 그 의미가 없어요. 이제 제가 설명을 할 때에는 이렇게 뭔가 타로는 먼 미래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타로는 먼 미래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먼 미래도 나오는데 타로의 강점은 현재와 가까운 미래나 현재와 가까운 과거, 즉 현재에 있습니다. 타로의 강점은 역동적인 현재의 상태를 보는 거에 있어요. 이 타로의 강점은. 그래서 그런 강점을 이렇게 막 길게 설명하기 귀찮고 또 막 설명해봤자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먼 미래는 안 나오고요. 가까운 미래가 좀 나오고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 안 정해져 있습니다. 뭐 더 짧게 나올 수도 있고 더 길게 나올 수도 있고 뭐 몇 년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와 이렇게 연결돼서 나와요. 타로는. 그러니까 현재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타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멀지 않다라고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막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뭐 6개월 딱 1년 이렇게 나오시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말 속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튼 타로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안 나온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두 번째는 타로는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면 더 좋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더 잘 나온다, 더 자세하게 나온다 이렇게 설명하죠. 왜냐하면 타로라는 거는 거시죠. 아까 말했다시피 막 망원경을 보는 게 아니라 현미경을 보는 거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현미경이라는 건 뭐예요? 더 구체적일수록 더 구체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질문이 모호하고 뭐 그러면 추상적이면은 타로로 보기가 좋을까요? 안 좋겠죠. 질문이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해야 되죠. 그러면서 현재와 연동돼 있어야 됩니다. 그럼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았을 걱정, 뭐 우려 이런 건 타로 보는 거 아닙니다. 그럼 나오지도 않고요. 그 소설 쓰는 거예요. 여튼 그런 건 타로가 더 적합하다. 그럼 반대로 이제 이 점성학은 어떤 게 적합하냐? 좀 먼 미래,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것들, 그리고 변치 않는 어떤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점성학이 좀 더 좋다라는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러면서 또 애를 드는데, 제 진로가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 난 어떤 일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은요, 답이 변합니까? 여러분이 소질, 여러분은 어떤 일 하면 잘할 거야 라는 소질이 10대 때 다르고 20대 때 다르고 30대 때 다르고 40대 때 다르고 막 소질이 막 나타났다 사라졌다가 변했다가 막 이래요? 아니죠.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소질은 아기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소질이나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소질이나 재능이 잘 개발되고 꽃피어서 잘 쓰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소질이나 재능이 잘 꽃피지 못해서 써먹지 못하는 것 뿐인 거죠. 그 소질이나 재능 자체는 변치 않게 존재하는 거예요, 쭉. 이런 것들을 이제 점성학이 보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 역동적으로 변해가는 것들, 이런 거는 타로가 보기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뭐 직장 내에서의 뭐 인간관계가 좀 불편한데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내가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라는 식이라던가, 영원히 이 직장 생활의 인간관계가 영원히 불편할 리는 없잖아요, 여러분. 뭐 그게 1년, 2년 좀 길게 갈 수도 있겠지만 영원히 이 직장 생활에서 불편하다. 그럼 보통 만약에 그렇게 영원히 불편할 것 같으면 때려칩니다. 그럼 때려치면 그 직장의 불편함이 이어지지가 않죠. 그런 식으로 뭔가 역동적으로 변해가는 거. 또는 뭐 내가 관심 있는 남자나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런 거가 뭐 영원히 고정되어서 변치 않습니까? 아니죠. 이런 것도 역동적으로 변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은 타로가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면 뭐가 좋다?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을 동시에 볼 수 있다. 망원경으로도 보고 현미경으로도 보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타로나 점성술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좀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재능이 필요하냐면, 타로는 그 예술가적인 재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운해적인 재능이 필요해요. 직관,
또는 왜냐면 그림을 보는 거고 그 현재의 어떤 것들을 변해가는 것들을 포착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어떤 순간적인 예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음악 뭐 그런 예술 뭐 하여튼간 뭐 예술에 좀 더 가깝습니다. 예술은 순간적인 기분, 느낌 그걸에 초점을 많이 두거든요. 그걸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여튼 그래서 이제 운해적 개념이 좀 강하고요. 이 점성학 같은 경우에는 점성학도 깊이 있게 들어가면 직관이라던가 그런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해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면. 그런데 이렇게 표면에서 봤을 때 이 점성학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인 사고 능력, 객관적인 사고 능력, 그리고 이렇게 산술적이고 수학적인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이 점성술 같은 경우가. 왜냐면 천문학 기반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베이스가 어느 정도 들어있어요. 그거를 이제 운명학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적 자료를 객관적인 천문학적인 자료를 운명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베이스 자료가 과학적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보세요. 타로는 어떤 사람, 이 제작자가 자신의 어떤 그 예술적인 그런 어떤 직관이나 느낌을 발휘해서 그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느끼고 그거를 나의 언어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이 훨씬 더 예술적입니다. 예체능적이에요. 그런데 이 점성학은 뭐라고요? 천문학적인 자료나 데이터를 운명학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문학적이나 자료나 데이터를 이해하거나 파악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더 과학적이거나 수학적인 개념이 들어갑니다. 느낌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체능적인 재능과 수학이나 과학적인 재능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논리적 재능과 직관적 재능 이건 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관점에 다르죠. 그래서 이제 두 개를 같이 공부하면은 뭐가 좋냐면 양쪽이 동시에 개발됩니다. 양쪽이 동시에 개발돼요. 근데 두 개를 이제 동시에 하시는 것도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꼭 추가적으로 이 다른 것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서로의 어떤 장단점이 다르고 같이 했을 때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고 또 그리고 공부하면서 필요한 어떤 재능도 다르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그 필요한 재능이 더욱더 개발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타로를 공부하면 우리가 운해적인 그 힘이 길러집니다. 반대로 점성학을 공부하면 좌뇌적인 힘이 길러져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공부하면 양쪽 다 길러지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양쪽 다 50대 50으로의 어떤 재능을 타고나지 못해요. 한쪽으로 좀 치우친단 말이에요. 좌뇌형 사람 있고 우뇌형 사람 있고 이러겠죠. 그러면 이제 우뇌형 사람은 타로를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점성학보다. 그렇죠. 반대로 좌뇌형 사람은 타로보다 점성학이 더 편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우뇌형 사람인데 그래서 타로를 했더니 너무 편해. 그래서 타로를 신나게 막 해요. 근데 영원히 이 좌뇌를 개발시키지 않아. 그러면은 비정상적으로 한쪽만 많이 개발되고 한쪽은 되게 개발이 적겠죠. 그쵸? 그랬을 경우에 내가 어떤 좌뇌형 사람을 상담하게 되었어요. 또는 좌뇌를 많이 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상담하게 되었어. 그러면 내가 그걸 공감하기 쉬울까요? 또는 그 사람을 이해하기 쉬울까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운해형 인간은 너무 다 이해할 수 있겠어. 너무 친해질 수 있어. 근데 좌뇌형 인간은 이해도 못하겠고 친해지기도 어려워.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사로서 많은 어떤 내담자들을 포용하고 그 다음에 어떤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담사로서 양쪽에 내가 동시에 개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타고나기에 보통은 한쪽이 더 재능이 있으니까 그 재능이 있는 쪽의 어떤 학문을 먼저 시작하는 건 좋죠. 그래야 입문이 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좌뇌다 그러면 점성학을 먼저 시작해서 좀 익숙해지면 그때 이제 타로도 같이 공부해서 운해도 같이 키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좌뇌형 인간이거든요. 좌뇌형 인간이라서 제가 이제 타로를 한 지가 20년이 넘었고 점성학 한 지가 1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타로를 할 때 불편해요. 점성학 할 때 편하고 왜냐면은 이제 이 좌뇌 쓰는 게 더 편한 거죠. 그러니까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뭐 하는 거 불편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비슷해요. 근데 제가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는 건 제가 운명학에 입문을 할 때 타로로 입문을 했다는 겁니다.
인문을. 그러니까 불편한 거를 불편한지 모르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오른손잡인데 내가 오른손잡인지도 모르고 왼손을 먼저 사용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왼손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쓸만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오른손을 쓴 거예요. 근데 오른손은 너무 편하게 잘 움직여져. 쉽게 움직여져. 그래서 제가 타로를 공부하는 속도보다 점성학을 공부하는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단순히 이 이유 때문에. 저 타로 처음 공부할 때 진짜 욕 엄청 먹었어요. 저 공부 가르쳐주는 형이나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못한다고. 그런데 이제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걸 모르고 이제 했으니까. 그래서 운해가 좀 개발이 조금 된 편인 거죠. 옛날에 그러니까 안 했을 때 비해선. 그러면서 이제 좌뇌는 더 이제 어떤 그 소질이나 재능이 더 꽃이 피우는 거고, 이렇게 해서 밸런스가 좀 맞아진 거죠. 근데 만약에 점성술부터 제가 했으면 점성술은 편할 거 아닙니까? 편하게 막 이걸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타로를 이제 해야지 하고 했는데 너무 불편한 거죠. 그러면 사람이 편한 거에 다 익숙해진 상태면 불편한 걸 하고 싶습니까? 하기 싫겠죠. 그래서 그걸 배우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포기했을 거야. 그쵸? 그러니까 대다수의 그 타로를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점성학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해적인 자질이나 소질을 타고 나서 그래 타로를 공부했더니 너무 재밌고 쉽게 습득이 되고 또 사용하는데 너무 편하고 이렇게 이제 쓰고 있었는데, 그럼 이제 점성학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 한번 배워볼까? 하고 배워봤는데 너무 다른 거야. 타로 배울 때랑 너무 힘들어.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이해도 잘 안 되고 써먹어도 이게 개운한 느낌도 안 들고 막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나는 이미 타로를 너무 편안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 그러면 이런 유혹이 드는 거죠. 굳이 내가 이렇게 불편한 걸 배워야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유혹이 들죠. 그러면서 그냥 타로로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타로로 그 변치 않는 것들을 보려고 막 엄청 난리를 칩니다. 그 고정된 것들 타로로 어떻게 해보려고.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숟가락으로 젓가락질 해봤자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저는 되게 운 좋게 제가 개발이 덜 된 걸 먼저 해서 운 좋게 양쪽 다 지금 다 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내가 만약에 논리적이고 되게 그 수학적인 지식이 좀 있는 사람이고 그런 센스가 있다. 그러면 타로부터 공부하십시오. 반대로 나라는 사람이 되게 예술적이고 직관적이고 되게 그런 감정적인 게 되게 큰 사람이다. 그러면 점성학부터 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공부할 때 좀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할 겁니다. 그래도 그냥 우리는 처음 공부하니까 그 불편한 걸 그냥 불편하다라고 이해하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내가 익숙하게 되게 편안하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불편한 걸 못 견딥니다. 다시 이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그게 없는 상태라면은 불편한 걸 견딜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를 조금 더 권합니다. 동시에 공부하기 위해서는. 아니면 뭐 둘 다 같이 시작해도 돼요. 같이 시작하면 분명히 더 편한 게 있습니다. 자꾸 쏠리려고 하는 거를 참고 중간에서 같이 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쉽게 쭉 올라가고 이건 천천히 올라갈 겁니다. 그래도 참고 여기에 2배의 더 노력을 기울여서 요걸 어느 정도 수평을 맞춰가면서 빨리 뛰는 애랑 느리게 뛰는 애가 있는 거야. 그럼 빨리 뛰는 애가 잠깐 좀 쉬어야 되겠죠. 그러면 느리게 뛰는 애 기다려주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공부하면 이런 학습적으로 좋다라는 걸 말씀하고 싶어요. 두 체계를 동시에 배우면 학습의 피로를 줄이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렇죠. 이건 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뭐 좌뇌가 편해도 좌뇌만 쓰다 보면 막 지겹고 지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우뇌가 리프레시 작용을 해주고 또 우뇌만 쓰더라도 뭔가 이쪽에 또 고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좌뇌가 리프레시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성학적의 기술적 측면이 지쳤을 때
직관적이고 창의적인 타로로 전환하여 다른 방식의 정식 에너지를 사용하고 정신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리고 타로의 모호함과 주관성이 압도될 때 그 점성술의 명확한 규칙과 구조로 돌아가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시소처럼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정신적인 어떤 컨디션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교차 학습을 통해서 두 분야 모두 더 빠른 진전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로라고 해서요 논리적이고 그런 사고가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점성학이라고 해서 그런 직관적인 어떤 사고가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둘 다 필요는 해요. 근데 중요성이 좀 더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게 타로라는 것도 타로로만의 어떤 직관만 가지고 계속 발전할 수가 없어요. 직관을 발전시켜 나가면서도 그 논리적인 사고도 같이 어느 정도 서포팅을 해줘야 이 직관이 더욱더 힘있게 발전을 하거든요. 점성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둘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공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사람이 타고난 재능이 한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자꾸 치우치려고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거를 유혹을 이겨내면서 중도를 지키면은 이 양쪽이 시너지를 내면서 막 성장할 거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또 했던 얘기인데요. 좀 다른 어떤 그 단어들로 또 설명하면 점성술은 우주적 차원에서 거시적 관점을 제공하고 그쵸? 그 다음에 타로는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상황과 에너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 미시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점성술은 장기적인 주기와 패턴을 보여주고 타로는 현재 순간의 에너지와 가까운 미래에 대한 가능성. 여기 가까운 미래라는 말은 왜 나오냐면 현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에너지를 읽으면서 그 에너지의 연장선을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 의미들이. 그래서 이제 가까운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현재 상황을 더 큰 인생의 주기 안에서 맥락할 수 있다. 그쵸? 그러니까 점성술은 좀 큰 어떤 구조나 큰 어떤 틀을 읽는 거에 강하고 타로는 이 순간순간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읽는 거에 강하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지면은 큰 틀 안에서의 그 역동적인 그 에너지를 같이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인생의 주기 안에서 순간순간을 맥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사례를 제가 한번 좀 가져와 봤는데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직업 변경을 고려하고 있고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의 점성술 차트에서 10하우스에서 목성 트랜짓이 진행 중이고 보통 목성은 트랜짓이 1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1년 동안 보통 이제 목성의 기운이 이제 그 10하우스라는 거는 직업이라던가 사회생활 또는 직장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목성은 확장을 보통 얘기를 해요. 또는 새로운 어떤 기운이 들어오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직업적인 확장과 새로운 어떤 직업적인 기회가 나타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2025년도에 10하우스의 목성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까지는 이제 보기가 어려워요. 점성학에서는 최대한 어느 정도 구체화 시킬 수 있지만 진짜 디테일하게 들어가긴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거죠. 올해 그 직장 내에서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뭐 승진하거나 아니면은 좀 뭔가 더 큰 프로젝트라던가 일을 맡게 되거나 또는 더 규모가 큰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더 확장되거나 어떤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그런 시기가 될 겁니다. 이 정도로 끝나요. 점성학에서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타로를 추가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올해 그 직장 쪽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떤 쪽으로 이제 기운이 들어올까? 이런 식으로 보면서 만약에 타로에 뽑아봤더니 저스티스 카드랑 뭐 에이드 오브 펜타클이 나왔다고 쳐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저스티스 같은 경우는 밸런스죠. 밸런스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당한, 공정한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드 오브 펜타클은 꾸준하게 내가 어떤 기술을 연마하거나 또는 꾸준하게 일관적으로 그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합치면은 내가 꾸준하게 일관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던 것 안에서 공정한 어떤 결과가 있을 거고 그 공정한 결과라는 것이 나한테 어떤 그런 새로운 그런 성장 또는 새로운 확장 같은 것들을 직업적으로 불러올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렇게 이제 두 개를 합쳐서 읽으면은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배우는 건 매우 좋다고 생각해요. 가능하면 두 개를
동시에 배우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보통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또 가능하다면 내가 타고난 재능이 아닌 쪽을 먼저 시작하는 걸 좀 더 권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좌뇌형이다. 그러면 우뇌가 필요한 타로를 먼저 배우는 게 좋고, 나는 우뇌형이다. 그럼 좌뇌가 필요한 점성학을 먼저 배우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완전 초보인 경우에는. 그쵸? 보통 이제 그 MBTI에서는 이제 좌뇌가 T고 우뇌가 F죠.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냥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것도 안 되겠다 나는, 그러면은 그냥 편한 거 하십시오. 내가 뭐 좌뇌형이다 그러면은 뭐 점성학 하시고,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우뇌형이다라고 하면은 그 뭐 타로 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두 개를 그런데 같이 배우면 좋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처음부터 같이 배우시든 아니면 하나를 먼저 배우고 나중에 또 다른 걸 배우시든 하면 좋아요.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를 이게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를 배우면 1 더하기 2가 3 또는 5 이런 식으로 시너지를 내면서 이렇게 확 증가합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배우면 두 가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관점에서의 같은 현실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고, 이거는 이제 논리와 직관, 과학과 예술, 구조와 유연성 사이에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정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두 가지를 통합하면은 나에 대한 더 풍부한 자기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원형이라든가 그런 뿌리, 그런 이제 우주와의 연결점 또는 인류와의 연결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나의 상황과 또는 나의 마음을 또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인해서 어떤 기회가 오더라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 잡을 수 있고, 또는 우리가 혼란이 오더라도 그 혼란에 빠지지 않고 그 혼란을 잘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의 언어를 아는 것보다 두 개의 언어를 알면 더 다양하게 나를 표현할 수 있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도 또 넓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또 두 개의 도구를 배우면은 훨씬 더 우리의 삶을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또는 표현 능력, 이런 것들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배우는 거는 매우 강추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두 가지 동시에 하고 있고요. 너무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재밌어요. 예.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오늘 되게 길게 했네요. 거의 뭐 한 40분도 넘었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명확하게 좀 알고 배우면 더 좋잖아요. 이게 왜 필요하지? 이건 뭐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 이거랑 이거는 뭐가 달라? 왜 두 개나 해야 되지? 이런 거를 혼란스러워하면서 공부하면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우기 전에 명확하게 목적 의식을 갖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강의 나가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